야, 여군이면 커피나 타와. 네 아버지가 참모총장이라고? 하, 어디서 이런 구라를 쳐? 소령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때렸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굴러가며 짤랑 소리가 났고 그 순간 여군 대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령님,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모욕. 여군이 군인을 무시하네. 또다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땅이 울렸습니다. 바람이 연병장을 휘몰아쳤습니다. 헬기 2대가 동시에 내려오고 그 안에서 내린 2남자를 본 순간 부대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특전사 준장. 누가 내 딸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고? 그날 이후 부대는 단 한순간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 10시 육군 제7보병사단 연병장에는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느라 분주했고 장교들은 사무실과 연병장을 오가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윤하영 대위는 손에 커피가 든 일회용 컵을 들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 차림의 하영은 단정한 걸음걸이로 작전과 사무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잔은 신태수 소령이 시킨 심부름이었습니다. 이미 3번째였어요. 오전에만 벌써 커피 심부름을 3번이나 다녀온 셈이죠. 하영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하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에 배치된 지 1년 반 하영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연병장 한가운데를 지나던 하영의 앞을 신태수 소령이 가로막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신태수 소령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소령은 하영이 들고 있는 커피잔을 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내가 타온 커피냐? 소령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소령님. 말씀하신 대로 타왔습니다. 여군이면 딱 이 정도지. 소령은 하영의 손에서 커피잔을 빼앗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커피가 든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뜨거운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영의 전투화에도 커피 몇 방울이 튀었지만 하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타와. 이번엔 제대로. 소령의 말에 하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경례를 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이 상황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몇몇은 모른 척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하영은 다시 매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텀블러가 조금 흔들렸지만 하영의 표정만큼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분노도 굴욕감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죠. 하영이 다시 매점으로 향하는 동안 연병장 위쪽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둔탁하면서도 강렬한 회전 날개 소리였죠.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군부대에서 헬기 소리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2대의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연병장 바로 위에서 선회하더니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신태수 소령도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죠.
예정에 없던 헬기였거든요. 저게 뭐야? 한 병사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는데 블랙호크 2대가 동시에 헬기 2대는 연병장 양쪽에 각각 착륙했습니다.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강한 바람에 연병장의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 병사들은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앞쪽 헬기의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리고 별 4개가 달린 군복을 입은 남자가 헬기에서 내렸죠.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윤성태 대장,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수뇌부였어요. 뒤쪽 헬기에서는 별 1개가 달린 준장이 내렸습니다. 윤기문 준장, 특전사 출신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준장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단호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특전사 출신 준장까지 동행했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였죠. 신태수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령은 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이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하영 대위는 매점에서 나와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눈에는 2대의 헬기와 그곳에서 내린 2명의 고위 장교가 보였죠. 하영은 자신의 텀블러를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참모총장 윤성태는 천천히 연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준장 윤기문은 그 옆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주변을 관찰했죠. 2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전 장병 집합, 참모총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낮지만 강렬한 목소리였죠.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고 병사들은 급히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연병장에 도열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이 일사불란하게 정렬을 마쳤고 장교들도 각자 위치에 섰죠. 신태수 소령은 다른 장교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윤성태 참모총장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준장 윤기문은 참모총장 바로 옆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2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연병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헬기 회전 날개가 일으킨 바람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는지 연병장 한쪽에서 작은 물체 하나가 바람에 날려 굴러왔어요. 검은색 작은 물체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더니 참모총장의 군화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기문 준장이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USB 메모리였죠. 준장은 USB를 참모총장에게 건넸고 참모총장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뭐지? 참모총장의 질문에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참모총장은 수행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수행원은 급히 노트북을 가져왔고 참모총장은 USB를 직접 노트북에 꽂았어요. 몇 초 후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죠. 참모총장이 파일을 클릭하자 연병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갑자기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군은 커피나 타라고 해. 신태수 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하영이는 그냥 심부름이나 시켜. 여군이 뭘 안다고.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작전과 김중령의 목소리였죠. 그래, 여자들은 전투에 쓸모없어. 그냥 행정이나 시키면 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죠. 윤하영 대위는 연병장 한쪽에 서서 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손에 든 텀블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하영의 표정만큼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참모총장은 음성 파일을 끄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죠. 신태수 소령은 고개를 숙인 채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게 이 부대의 실체입니까?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무반 건물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준장 윤기문이 재빠르게 내무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사 2명이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뜯어내며 건물 뒤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장교 1명은 서류 뭉치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죠. 저기 봐. 준장이 참모총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행동 자체가 반증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증거를 숨기느라 난리군요. 참모총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헬기에서 내린 헌병들이 일제히 내무반 쪽으로 달려갔어요. 병사들과 장교들은 속수무책으로 헌병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들고 도망가던 병사는 건물 뒤편에서 헌병에게 붙잡혔어요. 서류를 찢던 장교는 쓰레기통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죠. 헌병들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장교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죠. 윤기문 준장은 내무반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장의 걸음은 빨랐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준장 뒤로 참모총장도 따라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부서진 하드디스크 파편, 찢어진 문서들, 급하게 지운 화이트보드의 글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준장은 한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태수 소령의 사무실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준장은 주저없이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책상 위 컴퓨터는 꺼져 있었지만 본체는 뜨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이미 다 지웠을 겁니다. 수행원 1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급하게 지운 파일은 복구할 수 있어. 지금 당장 감찰팀을 불러. 참모총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한쪽에는 윤하영 대위가 서 있었죠. 참모총장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참모총장의 중얼거림에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죠. 두 사람은 다시 연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참모총장에게 쏠렸어요. 참모총장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 감찰에 들어간다. 모든 장병은 대기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신태수 소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헌병 2명이 소령의 양옆에 서 있었어요. 윤하영 대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영의 손에 든 텀블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30분 후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감찰버스 3대가 들어왔습니다. 육군본부 직속 감찰팀이었죠. 버스에서 내린 감찰관들은 각자 노트북과 장비 가방을 들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버스는 이동 지휘소로 개조된 특수 차량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최신형 컴퓨터 장비와 서버 접속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준장 윤기문은 감찰팀장과 함께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습니까? 준장의 질문에 감찰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참모총장님 권한으로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앞 모니터에는 부대 전산 시스템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인사관리 시스템, 보급관리 시스템, 작전 기록 시스템까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준장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명령어를 입력했죠. 감찰관 한 명이 옆에서 보조했어요. 최근 삭제된 파일 목록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준장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명이 쭉 나열됐어요. 대부분 오늘 오전 헬기가 도착한 직후에 삭제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삭제된 시간을 보십시오. 모두 1시간 전입니다. 감찰관의 말에 준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지웠다는 증거군요. 준장은 마우스를 움직여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삭제된 파일들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죠. 10%, 20%, 30%. 버스 밖에서는 참모총장 윤성태가 연병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대기 상태였고 장교들은 각자 지정된 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참모총장은 윤하영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은 연병장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참모총장이 가까이 오자 하영은 재빨리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하영 대위. 네, 참모총장님. 참모총장은 하영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영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힘들었겠습니다. 참모총장의 말 한마디에 하영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곧 표정을 가다듬었죠.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질 겁니다. 참모총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감찰버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버스 안에서는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복구된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준장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여군 인사관리였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죠.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여군 장교들의 이름과 함께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승진 보류 대상, 전출 요망, 평가 하향 조정, 보직 변경 필요. 모든 메모 옆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정당한 군사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말이 많음, 지시에 불만 표시, 상급자에게 의견 제시 같은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내용들이었죠. 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감찰관도 말을 잃었어요.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감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군납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부대 보급품 구매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구매 가격과 장부상 가격이 달랐습니다. 차액은 상당했죠. 이건 횡령입니다.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찰관은 급히 파일을 저장하고 증거로 확보했어요. 세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급품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실제 입고된 물품과 장부상 기록이 전혀 달랐어요. 수백 개의 물품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준장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파일에는 더욱 악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여군 신상정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여군 장교들의 사생활이 마치 감시 대상처럼 기록되어 있었죠. 누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휴가 때 어디를 가는지, 개인적인 통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기록되어 있었어요. 버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감찰관들은 모두 침묵했죠. 준장은 화면을 응시한 채 말했습니다. 이 모든 파일을 출력하십시오.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참모총장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참모총장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무엇을 찾았습니까? 참모총장의 질문에 준장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참모총장은 화면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참모총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파일을 모두 확인한 참모총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대 문제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군요. 참모총장의 말에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장도 침통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더 있습니까? 네. 아직 복구 중인 파일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감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 밖으로 나갔어요. 연병장에서는 윤하영 대위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영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근처 벤치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하영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영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영은 다시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찰버스 안에서는 여전히 파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파일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각각의 파일은 부대의 어두운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장은 다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감찰팀 일부는 부대 내 주요 시설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 숙소, 사무실, 창고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헌병들은 각 건물마다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했어요. 신태수 소령의 집무실도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감찰관 3명이 소령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캐비닛, 책장까지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서류들과 개인 물품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감찰관 중 한 명이 책상 뒤편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여기 소리가 다릅니다. 감찰관이 벽을 자세히 살펴보자 작은 틈이 보였어요. 벽에 설치된 위장 금고였습니다. 감찰관은 급히 준장에게 연락했죠. 준장님, 소령 사무실에서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준장 윤기문은 즉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참모총장 윤성태도 함께 움직였어요. 두 사람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감찰관들은 이미 금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개폐 장비를 이용해 금고 문을 여는 데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묵직한 물체들이 보였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죠. 감찰관이 조심스럽게 현금 다발을 꺼내 세어보았어요. 2천만 원입니다.
감찰관의 보고에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었어요. 금고 안쪽에는 작은 수첩과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손글씨로 적힌 계좌번호들이 빼곡했어요. 국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 계좌번호도 여러 개 적혀 있었습니다. 각 계좌 옆에는 날짜와 금액이 메모되어 있었죠. 해외 계좌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은행 계좌들이 있습니다. 감찰관이 수첩을 준장에게 건넸습니다. 준장은 수첩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페이지마다 거액의 송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군납 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식 계약서가 아닌 뒷거래 내용이 담긴 비공식 문서들이었죠. 이건 명백한 뇌물수수입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장도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다른 감찰관 한 명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참모총장님, 신태수 소령 금고에서 군납 장부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감찰관이 들고 온 두꺼운 장부에는 지난 2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구매가와 장부상 가격의 차이, 허위로 부풀린 금액,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준장은 장부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부정의 규모가 드러났죠. 이 정도면 수억 원대 횡령입니다. 준장의 말에 참모총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군을 욕하고 커피 잔이나 던지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입막음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참모총장의 말에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하영 대위를 괴롭힌 것은 단순한 성차별이 아니었어요. 하영이 부대의 비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설령 알아차리더라도 말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감찰관들은 금고에서 나온 모든 증거물을 비닐봉투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각각의 증거물에는 일련 번호가 붙었고 사진으로도 기록되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본부로 송부하십시오. 참모총장의 명령에 감찰관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태수 소령도 다른 장교들 사이에 서 있었죠. 하지만 소령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령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헌병들이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비닐봉투에 든 증거물들이었죠. 소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령은 결심한 듯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연병장 뒤편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도주였습니다. 저기,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헌병들이 일제히 소령을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소령은 이미 건물 뒤편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준장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헬기 감시, 카메라 작동시켜라. 도주자 추적한다. 상공에서 대기 중이던 블랙호크 헬기의 고성능 카메라가 즉시 작동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줌 렌즈가 부대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몇 초 후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타겟 포착. 후방 창고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감찰버스 앞 모니터에는 헬기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신태수 소령이 창고 사이를 헤매며 도망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준장은 모니터 영상을 연병장 전체에 송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소령의 도주 장면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죠. 병사들은 모두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상관이 헌병들에게 쫓기며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충격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소령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헌병 5명이 소령을 포위했죠. 소령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연병장 스크린에는 소령이 헌병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깊은 탄식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신태수 소령은 헌병들에게 끌려 연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령의 군복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양팔을 헌병들에게 붙잡힌 채 연병장 중앙으로 끌려오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병사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충격, 실망, 그리고 안도감까지 뒤섞여 있었죠. 참모총장 윤성태는 소령이 연병장에 서자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참모총장의 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어요. 연병장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참모총장은 소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소령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신태수 소령?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소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참모총장은 소령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이 일제히 참모총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부대에서 윤하영 대위를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병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윤하영 대위는 연병장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손에는 여전히 텀블러가 들려 있었어요. 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긴장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영은 들고 있던 텀블러를 옆 벤치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참모총장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 딸을 괴롭힌 사람, 앞으로 나와라.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만 들렸을 뿐이었죠. 저 대위님한테 그랬던 사람 많은데. 근데 누가 나가겠어, 저 분위기에. 소령님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속삭임은 점점 커졌지만 여전히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준장 윤기문이 참모총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장은 냉소를 띤 표정으로 병사들을 바라보았죠. 그래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군요.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야겠습니다. 준장은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준장은 노트북을 열고 복구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복구된 파일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이죠. 준장이 파일을 열자 연병장 스크린의 대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장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하영이 또 의견 냈대. 저런 걸 왜 뽑았대? 여군은 조용히 있어야지.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오늘도 커피 심부름 시켜야겠다. 제대로 교육 좀 시켜야 해. 스크린에 메시지가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병사들은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충격에 빠졌고 일부 장교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준장은 계속해서 파일을 넘겼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군 평가서를 조작한 기록도 나왔어요. 스크린에는 평가서 원본과 수정본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원본에는 우수한 평가가 적혀 있었지만 수정본에는 점수가 하향 조정되어 있었어요. 조작한 사람의 아이디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연병장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자신들의 행적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참모총장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계급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짓밟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숨죽여 귀를 기울였어요. 윤하영 대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견뎠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참모총장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죠.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동료를 존중하고 부하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워야 해요. 참모총장의 말이 끝나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어린 병사였어요.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하영 대위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1명, 2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직접적으로 하영을 모욕했고 일부는 방관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참모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준장 윤기문도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달라져야 해요. 이 부대가, 아니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윤하영 대위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영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단단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참모총장은 하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도 조용히 경례로 답했어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 연병장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태수 소령은 여전히 헌병 2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서 있었어요. 소령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소령을 향해 다시 걸어갔습니다. 참모총장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준장 윤기문도 그 뒤를 따랐어요. 신태수 소령? 할 말이 있습니까? 참모총장의 질문에 소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령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체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할 말이요? 소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인데. 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소령을 바라보았어요. 여군 하나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이 소령을 제지하려 했지만 소령은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군을 망치는 건 바로 여자들이라고요. 여자들이 군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소령의 외침에 연병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일부는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소령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전투를 해야 하는데 여자들 눈치나 보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소령의 말이 계속 이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참모총장과 준장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어요. 소령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분노한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소령을 향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금 자네가 한 말이 군인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동료를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이다. 성별이 무슨 상관인가? 준장 윤기문도 소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네는 군인이 아니었어. 그냥 제복을 입은 범죄자였을 뿐이지. 그 말에 소령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소령은 다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그보다 먼저 들려왔어요. 소령님, 윤하영 대위였습니다. 하영이 병사들 사이에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영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이 하영에게 쏠렸습니다. 참모총장과 준장도 하영을 바라보았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하영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하영은 신태수 소령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소령은 하영을 비웃듯 쳐다보았지만 하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커피 심부름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하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제가 그저 순순히 따를 거라고 믿었습니까? 하영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소령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헌병들이 붙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령님, 군인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당신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영의 말에 소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영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킵니다. 국민을 지켜요. 동료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죠.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하영의 질문에 소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당신은 자신의 이익만 지켰습니다. 부정으로 채운 통장을 지켰고 비리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았어요. 하영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하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커피를 타오라고 시킬 때마다, 모욕할 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군인이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과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요. 연병장 전체가 하영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의 눈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고 준장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하영은 소령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임무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군이라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하영의 말에 일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미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참모총장이 하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참모총장은 하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대위. 그 한마디에 하영의 눈가가 미세하게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똑바로 고개를 들고 참모총장을 바라보았죠. 준장 윤기문도 하영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장의 경례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어요. 하영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시작한 박수는 점점 커져서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모든 병사가 하영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태수 소령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령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참모총장 윤성태는 다시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장 윤기문이 그 옆에 섰고 두 사람은 신태수 소령을 마주 보았어요. 소령은 여전히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법 회부 명령서였어요. 참모총장은 서류를 펼쳐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제7보병사단 작전과 신태수 소령.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어요. 횡령,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군기문란, 그리고 부하 장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혐의로 군법에 따라 즉시 연행한다. 참모총장의 선언이 끝나자 헌병들이 소령의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별 하나가 달린 소령 계급장이 헌병의 손에 들렸어요. 그것은 소령이 더 이상 장교가 아니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어서 헌병들은 소령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어요. 소령은 수갑을 차는 동안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태수,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참모총장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소령을 호송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령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위세등등하던 상관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었죠.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강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호송차 문이 닫히고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자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영 대위님이 없었으면 이 부대 진짜 끝났을 거야. 한 중사가 옆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소령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처음 알았어. 커피 심부름 시키는 게 그냥 심술인 줄만 알았는데. 병사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나저나 준장님이 하영 대위님 제자라며?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진짜야? 그러니까 참모총장님이랑 준장님이 같이 온 거구나. 대박이다. 하영 대위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네. 병사들의 속삭임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하영이 사실은 특전사 준장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또 다른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참모총장님이 직접 오셨잖아. 2대의 헬기를 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게. 참모총장님이 부대 시찰도 아니고 감찰을 직접 오신 건 처음 본다.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일부 장교들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도 하영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어도 방관했던 것만으로도 책임이 있었죠. 준장 윤기문은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준장은 멈춰서서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준장의 말에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준장은 손을 들어 편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윤하영 대위는 제 제자였습니다. 특전사에서 훈련받을 때부터 봐온 인재죠. 능력도 의지도 인품도 뛰어난 군인이에요. 준장의 말에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영 대위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마땅하죠. 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선임이라고, 또는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예요. 준장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동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준장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윤하영 대위는 여전히 연병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하영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텀블러로 향했어요. 아까 벤치 위에 올려놨던 텀블러가 어느새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걸어가 텀블러를 주워들었습니다. 텀블러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하영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 텀블러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심부름을 다닐 때마다 들고 다녔던 것, 모욕을 당할 때마다 붙잡고 있던 것, 참는 동안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영은 깨끗해진 텀블러를 들고 다시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참모 총장과 준장이 병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병사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하영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하영은 텀블러를 들고 참모 총장에게 걸어갔어요. 병사들이 하영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영의 걸음은 당당했어요. 참모 총장 앞에 선 하영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참모 총장도 정중하게 답례했죠. 윤하영 대위, 오늘 자네가 보여준 용기에 감사합니다. 참모 총장의 말에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그 이상을 했어. 부당함에 맞서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지. 준장도 하영의 옆에 섰습니다. 하영아, 고생 많았다. 준장의 말에 하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연병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은 수집한 증거물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감찰관들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오전부터 이어진 긴 하루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죠. 준장 윤기문은 윤하영 대위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 있는 작은 벤치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영아. 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군대의 준장이 아니라 오랜 스승의 목소리였죠. 네, 준장님.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하영의 목소리도 조금은 편안해져 있었어요. 준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준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부대는 계속 썩어갔을 거다. 준장의 말에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니야. 준장이 하영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견뎠어.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알아. 준장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 훈련받을 때부터 봤어. 너는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했고 3배는 더 견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인 거야. 하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장님, 저는 그냥 군인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군인으로 대우받고 싶었어요. 하영의 말에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르게 봤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참모총장 윤성태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참모총장은 하영 앞에 섰고 하영은 재빨리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하지만 참모총장은 경례를 받는 대신 먼저 하영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영은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대위에게 먼저 경례를 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참모총장님, 제가 먼저 경례를. 하영이 당황해서 말하려 했지만 참모총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하영 대위.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군인을 지킨 건 나도, 이 준장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참모총장의 말에 하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하영 옆에 섰어요. 나는 참모총장으로서 이 부대의 문제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준장도 제자가 고통받는 줄 몰랐죠.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군인의 본분을 잃지 WIR었어요. 참모총장은 하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대한민국 군인의 표본이에요. 하영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죠. 하지만 하영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고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하영은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텀블러는 이제 깨끗해져 있었어요. 하영은 벤치 옆에 있던 커피잔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신태수 소령이 시켜서 탔던 커피였죠.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하영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 커피는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군은 커피나 타라는 모욕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하영이 손에 든 커피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견딘 시간의 증거이자 이겨낸 싸움의 기념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영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하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대위? 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군이 저를 지킬 차례입니다. 하영의 말에 참모총장과 준장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제는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군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까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모총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변화할 겁니다. 당신 같은 군인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겠어요.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정리를 마치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아침과 달랐어요. 더 진지했고 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감찰버스들이 하나둘 부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물을 가득 실은 버스들은 본부로 향했어요. 이 증거들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상공에서 2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전 날개가 돌아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참모총장과 준장이 헬기로 향했고 하영도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헬기에 오르기 전
준장이 하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하영아. 하영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장도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참모 총장도 헬기에 오르기 전 하영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위. 두 대의 헬기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이 연병장을 휩쓸었어요. 하영은 헬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경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헬기가 사라지자 연병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아침의 것과 달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이었죠. 병사들은 각자 위치에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윤하영 대위는 연병장을 천천히 걸으며 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같은 부대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로 모든 것이 바뀐 거죠. 하영은 손에 든 텀블러와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극복의 상징이자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부대는 새로운 기강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하영 대위가 있었어요. 달빛인 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